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택법으로 진도를 준비합니다. 자, 이런 교재는 599페이지예요. 599페이지 주택법.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하고 마찬가지로 1급 문제가 출제됩니다. 건축법보다는 조금 쉬워요. 조금 쉬운데 5문제 정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좀 재미있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택법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화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택법은 첫 번째 용어 정의 파트 있죠. 용어 정의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주택법은 용어 정의 파트가 다른 파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2문항 정도 나온다 보셔야 돼요. 7문제 중에서 2문항이니까 용어 정의에서 2문제는 공짜로 얻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죠. 중요하게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건설 파트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 아파트 짓는 거죠. 주택 건설. 누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등록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을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주택조합은 뭐 거의 100%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건설 사업주체, 등록 사업자나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게 될지 주택건설 사업 절차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절차. 이런 우리 지난주에 그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건축은 5개가 있죠.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5가지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죠.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때 건축법상 건축 절차가 뭐죠? 허가. 건축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죠. 일부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가 허가라면은 이제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를 오늘 배우게 돼요. 자, 이렇게 오늘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주택법은 주로 이제 용어 정의하고 그리고 주택건설 파트에 중점을 두고 이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주택 공급 파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도 그리고 주택 공급 원칙 정도까지 진도가 들어가요. 기본 이론 시간에.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용어 부분에서 리모델링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잠시 뒤에 용어 정의에서 리모델링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택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게 될까?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는 채권이 발행됩니다. 자, 이런 것은 뭐 발행자가 누군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승인받고 발행하는지, 뭐 이자는 얼마인지,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외우면 돼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법에서는 용어 정의 파트, 그리고 이제 건설 파트, 또 아파트를 지으면은 분양을 해야 되죠. 그 분양을 무엇이라고 하죠? 공급 파트. 그 다음에 주택 자금, 리모델링 파트 등으로 주택법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주택법은 어떤 내용들을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용어 정의로 이제 진도를 넘어갈 수도 그렇게 할게요. 용어 정의. 자, 여러분, 용어 정의 파트에서는 자, 이런 내용들 이제 공부하게 돼요. 뭐, 공동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무엇이는지, 뭐, 준주택이 무엇인지,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많게는 2문항 정도, 뭐, 평균적으로 2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용어 정의. 자,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99페이지 오시면 되죠. 599페이지 오시면은 주택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주택법상 주택이 무엇일까요? 자, 밑줄 쭉 긋습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그리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까지 밑줄 거예요. 부속 토지를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는 부속 토지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 주택법상 주택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려오십시오. 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준주택. 준주택은 별표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준주택이 뭐냐면은, 여러분, 몇 년 전에 잠깐만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벌써. 겨울에 수도권의 원룸 고시원 화재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고시원 화재가. 고시원에 가보면은 실제로 사법고시나 뭐 이렇게 행정고시 등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 공간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고시원은 주택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고시원은 건설 노동자 등 저층민들의 주거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베니어판으로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죠. 공간이 1.5평, 1평 정도 되는 거, 1평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베니어판이나 이렇게 커튼으로 이제 공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거주 공간으로 쓰니까 또 라면도 끓이고 일부 음식 조리를 하기도 하죠. 불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화재의 무방비 상태가 노출됐고 그게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이 고시원 같은 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제 주택법 규정을 정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주택은 아닌데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준주택이라고 개념을 만들게 된 거예요. 대충 이제 준주택이 무엇인지 알겠죠? 주택입니까? 주택이 아닙니까? 주택 외 건축물이야. 그래서 교재 밑줄 긋습니다. 주택이 아닌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한다? 준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주택입니까? 주택 외 건축물입니까?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하고, 준주택은 종류를 꼭 외워야 됩니다. 이게 단독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하면 몇 개가 있죠? 4개. 암기하셔야 돼요. 다중생활시설, 다 동그라미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노 동그라미 합니다. 오피스텔, 오 동그라미 합니다. 기숙사, 기 동그라미 해서, 기숙사 해서 첫 글자 동그라미 했죠,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기다, 노, 오. 이렇게 해서 주택법상 준주택은 기다, 노, 얼씨구나, 절씨구나, 기다, 노. 이렇게 오시면 돼요. 좀 아침에 좀 힘드네요. 네. 자, 주택법상 준주택. 기다노, 일시구나, 절시구나, 기다노. 이렇게 옵니다. 기다노, 됐죠? 네. 기다노가 뭐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연습하시고요. 기다노, 그렇게 오시면 돼요. 하필 아침에 이게 걸려서,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내려오시고요. 주택의 종류 봅니다. 자, 단독주택은 참고하시고요. 단독주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동주택은 별표합니다. 공동주택 별표하시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있었죠. 건축법에서 공동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리된 건축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연다기. 연다기. 혹시 한번 맞춰보세요. 아가 뭐죠? 공동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렇게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4개가 있죠. 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렇게 돼요. 근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은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규정 기준 끌까요?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하면 자, 책장 넘기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연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599페이지 맨 밑에 봐요. 59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맨 밑에 줄에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즉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한 공동주택은 몇 개가 있죠? 3개. 즉 그렇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밑에 적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밑에 보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법에 보면 아까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기단호 할 때 기가 기숙사잖아.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리되지만 주택법상 네,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죠? 준주택.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책장 넘겨서 이제 이런 교재에 보면은 600페이지 보면은 저 위에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설명이 되어 있죠.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좀 그림으로 그려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친절하니까 복잡해 보이니까 고개를 들고 좀 단순히 한번 볼까요?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3월달 되면 강의를 하진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겠죠? 1, 2월에 기본은 잘 하셔야 되죠. 자, 아파트가 뭘까라는 거죠. 자, 주택법상 아파트라는 것은 네, 주택으로 쓰이는 층, 주택으로 쓰는 층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몇 개 층이죠? 5개층.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면은 주택법상 아파트가 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몇 개 층?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그래요. 이게 법으로 정의된 개념이니까 이제부터 막연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다라고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층?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바합이 뭐죠? 바닥 면적 합계.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를 초과. 6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연립주택이 돼요. 연립주택.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립주택이 뭐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면서 한 개 동, 101동, 102동, 103동이 있죠? 있으면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대주택이죠. 다시대주택. 주택법상 다시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역시 4개층 이하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는 연립과 다시대주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네. 공동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몇 개가 있죠?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입니다. 뭐죠? 아파트.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면 연립.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면 다시대.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은 공통점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모두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로서 이제 연립과 다시대주택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네,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자, 주택 건설 자금에 따라서 주택을 분류하면 몇 가지로 나와 있죠? 세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으로 구분 돼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은 주택의 구조입니까? 건설 자금입니까? 건설 자금, 재원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그만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다는 거죠. 진짜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국민주택은 이제 도시생활주택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늘 단골 주제였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해졌죠. 네. 자, 국민주택이 뭘까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고 줄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네, 밑에 나와 있어요. 주거전용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원칙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기준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모두에 해당합니까? 하나에 해당합니까? 하나.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그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개법상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수립된 지방공사. 그럼 몇 개죠? 4개.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4개를 공공사업주체라 그래.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뭐죠?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에서 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이잖아.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고개를 드시고 저 눈을 봅니다. 같이 보죠. 저 눈을 보고 대답하시고요. 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네, 제가 책상 위로 뛰어갈 거예요. 네. 자, 국민주택이 뭐냐면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뭐라 그래요? 공공사업주체.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뭐죠? 재정.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 즉 재정 또는 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국민주택이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국민주택 규모 나와 있죠. 국민주택 규모도 너무 중요하죠. 자,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네, 주거전용 면적 1호는 뭐죠? 호는 단독주택 단위입니다. 호가 뭐죠? 단독주택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호가 나오면은 말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주택 10호 하면은 단독주택 10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네 아파트 몇 호야라고 합니까?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라고 합니까? 몇 세대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는 뭐죠? 공동주택 단위가 됩니다. 공동주택 단위. 그래서 100세대 하면은 공동주택 100개를 말하는 거예요. 10호 하면은 단독주택 10개를 말하는 거에서 호는 무슨 의미하죠? 단독주택 단위. 세대는 뭐죠? 공동주택의 단위. 그래서 자, 국민주택 규모는 1호,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이에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 기준 얼마죠?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인데 줄 것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줄 거예요.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의 읍과 면지역은 예외적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고 수도권이 아닌 도시적 밖에 없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민영주택도 얼마나 많이 틀렸다고. 민영주택. 보통 이제 시험을 내면은 여러분이 법으로 정의된 정확한 개념에 대한 그 인식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낚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네,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오 믿겠습니까? X예요.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민영주택이 되려면 미칠 거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주택법상 민영주택이 됩니다. 참 중요한 개념들이죠.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등등 정확하게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별표를 당당하게 하나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갑니다. 임대주택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네, 참고라고 적어요. 참고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별표 2개 할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별표 2개. 이 용어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신설되기 전까지는 국민주택이 출제 가능성 1위였다고. 그러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딱 도입되면서 한 10년 됐죠, 가까이. 도입되면서 국민주택이 이제 밀려나게 된 거예요, 1위 자리를. 그럼 지금 1위는, 출제 가능성 1위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시험을 볼 때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일단 외워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면 줄 거죠. 300세대 미만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밑줄 거고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봐요. 도시적의 건설 줄 거예요. 도시적 건설.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해서 그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갖춰야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래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이 몇 개죠? 3개. 외워둡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도시적에 건설할 것. 그럼 잠깐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은 도시적 외지역이잖아. 그러면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에는 법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도시적에 건설할 것. 그 3가지 요건을 갖춘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 밑에 내려봐요. 밑에 내려오셔서, 자, 동그라미 기억번 줄 거죠.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그리고 저 밑에 단지형 연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쟁 다세주택. 그래서 이 3개가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 단쟁 1주택, 단쟁 다세주택이 있어. 거기서 잠깐만요. 원룸은 다 알고 있죠? 원룸이 뭔지 다 알아. 그냥 국민상식이니까 시험에서 틀릴 이유가 없어요. 난 좀 낯선 게 뭐죠? 단지형 연립이잖아. 테스형은 들어봐도 소크라테스형. 테스형은 들어보셔도 단지형은 낯설잖아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시대주택 그렇게 돼 있죠.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인데 여기요 보여드릴게요. 연립주택인데 동수가 101동, 102동, 103동이에요. 그러면 원룸입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 단지를 단지형 연립이라고 하는 거야.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대지에 연립주택 동수가 1개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2개 이상이면 단지형 연립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이 뭔지 알겠죠?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이야. 그럼 반대로, 똑같죠, 뭐.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주택. 근데 이게 공동주택인데, 다시대주택인데, 원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동수가 2개 이상이면 뭐죠? 단지형 연립. 연립주택인데 동수가 2개 이상이면 뭐죠? 단지형 연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시주택은 연립과 다시대 주택이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잖아.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구분하려고 이름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시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아셨죠? 네. 특징이 있어요. 자, 단지형 연립주택의 특징이 있죠. 자,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단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단지형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줄쭉 가십시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특별히 몇 개층까지 주택으로 쓰인 층수를 5개층까지 허용합니다. 본래 연립주택은 몇 개층 이하가 원칙입니까? 4개층 이하가 원칙인데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5개층까지 허용을 합니다. 연립도 알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라고. 단지형 다시주택도 미칠 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인 층수를 몇 개층까지? 5개층까지 단지형 연립주택도 허용이 돼요. 네. 그리고 올라갑니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죠? 네. 이게 A, B, C, D. 암기해야 돼. 암기해요.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거적인 면적은 얼마 이하일 것? 50 정도 이하일 것. 50 정도 이하일 것. 그리고 B하고 C는 읽어보면 상식이야. C 한번 볼까요?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몇 개의 공간을 구성합니까?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니까 원룸인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법적으로 구성해야 원룸이 되는 거야. 우리 원룸에 들어가 보면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줄것죠. 원룸형 주택도 주거적인 면적이 얼마? 원룸형 주택도 주거적인 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공간,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룸이 투룸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거적인 면적 얼마 이상부터 가능합니까? 30제곱미터 이상부터 가능해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A, B, C 정도 주의객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 3번은 읽어두시는 게 좋고요.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별표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고개를 듭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무엇일까요? 설명하겠습니다. 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세대 구분형. 좀 형이 많이 나온다, 그죠? 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만들어진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주택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입법한 취지가 있겠죠. 그 입법 취지를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주택 경기가 좋은 편입니까? 안 좋습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수도권에. 그죠? 그럼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분양하면, 아파트 지으면 다 팔리니까, 서울에. 경기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한 7년 전에, 6, 7년 전에,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정부가 한 적이 있죠.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사라고 했다니까, 정부에서. 그 말은 주택 경기가 좋았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안 좋고 미분양이 많이 생긴 거예요. 6, 7년 전에요. 그때 6, 7년 미분양이 많이 생기니까 18평짜리 22평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면은 평수가 작으니까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쉬워요. 근데 50평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면은 평수 너무 크니까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규모, 대형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려고 골몰을 앓게 된 거죠. 이게 미분양되면 건설회사는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규모 평수, 대형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짜낸 게 이거야.
공동주택 50평 아파트 절반을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거야. 출입문을 별도로 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를 바꾸죠. 방 2개, 거실 주방, 방 2개, 거실 주방, 25평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각각 독립된 세대가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그래. 50평 아파트를 반으로 나눠서 세대를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주거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권을 허용하지는 않는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상 도입된 입법 취지나 그 개요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시험 쳐야 되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자세히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한번 봐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기 위한 법상 요건이 있어요. 이제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같이 봐요. 동그라미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줄 컸죠?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아까 50평 아파트를 예를 들면 25평씩 세대를 구분했잖아. 네, 이렇게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지만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미칠 것이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몇 가지가 있죠? 네,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대통령령으로 이제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 사업계획서인 동그라미예요.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 있죠? 4개. 이걸 암기해야 돼요, 요건을. 기역부터 리얼문까지 묶어서 요건.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자, 기역분에 같이 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건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별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니까 욕실을 옆집과 같이 쓸 수 없잖아. 그래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도 상식이야. 여러분 외워야 될 게 디귿번, 리을번을 조심하면 돼. 디귿.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해당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얼마를 넘을 수는 없다?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90세대, 단지 안에 90세대라면은 그중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3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되는 거야. 그럼 몇 시대죠? 30시대만 허용하는 거죠. 30시대 이내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60시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체 단지 안의 시대수 중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3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 3분의 1을 기억하면 되잖아. 동그라미 해놓고. 다음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적용 면적. 구분된 각각의 공간 주거적용 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적용 면적 합계 역시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3분의 1 동그라미 해서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전부 기준이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세대수가, 구분된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그죠? 그 다음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적용 면적 합계가 단지 안의 전체 주거적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2번 내려와요. 공동주택관리법 동그라미예요. 주택법이 아니죠. 공동주택관리법상 출거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거나 개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또 몇 개 있죠? 4개 딱 묶어서 암기인데 이것도 쉬워요. 기억번이 오면 돼요.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는 기존 시대수를 포함하여 몇 세대? 2세대 이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60평 아파트를 구분하면은 이렇게 구분해보면 몇 개가 됩니까? 1개, 2개, 3개의 시대로 구분되잖아.
여기서는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대를 구분한 후 기존 세대수까지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일 것? 2개 세대 이하로만 구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3개의 세대로 구분할 수는 없다. 60평 아파트를 20평씩 구분 못 하는 거야. 2세대 이하일 거. 그러면 이거 되잖아. 또 하나가 있어. 내려봐요. D극번 보십시오. D극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으면서 해당 동 전체 세대수, 그 아파트에 있는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을 수 없어요? 그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으면서 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이해가 됐죠? 네.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오시죠? 주택단지 별표하시고, 자주 나오죠. 주택단지. 자주 나와요. 5번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줄에 봅니다. 줄 긋죠. 다음 시설의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이죠? 다음 줄 꺼야 되는데, 다음 시설로 분류된 토지는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를 봅니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봅니까?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요.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라고.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를 가로질러서 철도가 지나가요. 우리 상식으로 철도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는 법적으로 하나로 봐야 될까? 별개의 단지로 볼까?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이걸 하나의 단지로 보면 관리사무소가 한 개뿐이잖아. 철도를 넘어서 경비인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별개의 단지를 본다 이 말이라. 철도,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하나입니까? 법적으로 별개의 단지로 봅니까? 별개. 그건 상식이라. 근데 잠깐 이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일반 도로라. 일반 도로. 일반 도로는 폭 교재 보세요. 몇 미터?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법적으로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야. 꼭 외워야 돼.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어야 법적으로 하나의 단지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말이 꼭 외워야 되는 거죠. 예정도로가 예정도로. 아직까지 현황상 도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예정도로가 있어. 예정도로. 예정도로는 폭 얼마? 8m 이상으로 분리되면 법적으로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상식이야. 알겠죠? 고속도로, 철도, 일반 국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고 또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되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간단한 대로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은 쉽게 첨부 나오면 다 잡아내는 거야. 넘어갑니다.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7번 오세요. 604페이지 7번 오세요. 7번 오셔가지고 복리시설, 부대시설, 간선시설 나와 있습니까? 네.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4번에 기간시설 3개를 동그라미 해서 종류를 구분하셔야 돼요. 종류를 구분 암기. 1번 부대시설, 2번 복리시설, 4번 기간시설을 구분해서 종류를 구분하여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할 때쯤 이제 암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8번이 뭐죠? 주택조합인데 오늘 할 거예요. 저 뒤에서 할 거예요. 별도로 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별표는 2개 놓고 뒤에서 다시 해요.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와요. 606페이지 오세요. 606페이지 오면은 10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리모델링이 나와 있어요. 별표 2개 하세요. 작년에 시험 나왔죠? 리모델링 별표 2개 하시고. 별표 2개 하시고, 리모델링. 자, 동그라미 1번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일단 2가지가 있어요. 대수선 리모델링 줄 거죠?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서 앞에 적어요. 증축,
리모델링. 그렇게 해서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대수선. 아파트를 크게 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 있죠? 뒤에 적어요. 대수선 리모델링 뒤에 적으라고. 대수선 세 글자 밑줄 긋죠? 뒤에다가 대수선 리모델링,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대수선 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법상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 준공검사 후 10년 경과 적어요. 10년 경과.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고 10년 지나면은 대수선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뭐라고 했죠? 앞에다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죠. 증축 리모델링 앞에 밑에다가 적어요.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려면은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고 몇 년 경과? 15년 경과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입주하고 15년 지난 아파트는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10년 지났으면은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과 대수선 리모, 증축 리모가 있어요. 대수선 리모, 증축 리모가 있어. 그때 증축 리모델링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거기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 3번인데 교재에 빚을 끄면 돼. 주거 전용 면적 리모델링 하면서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시고 15년 지났으면은 사업성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 하잖아. 그럼 리모델링 해야 돼. 리모델링 할 때는 주거 전용 면적을 30% 이하니까 최대 30%까지 뭐 할 수 있죠? 증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한 거야. 주거 전용 면적을 리모델링 가져서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죠? 30%를 증축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당에 33평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은 41평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33평 아파트가 10억인데 41평 아파트는 14억이면은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남는 장사가 돼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 조합이.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은 주거 전용 면적 과정에서 평수를 얼마 늘려줍니까? 주거 전용 면적 기준 30%까지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분당 신도시하고 일산 신도시는 그 수도권 1기 신도시잖아요. 층수가 5층입니까? 10층 이하입니까? 대부분 15층 이상입니까? 15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용도지가 허용된 용적률을 전부 사용해서 중고층으로 신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재건축한다면은 20층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용적률을 다 사용해버렸다면은 더 이상 높이 층수를 늘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재건축을 못하면 사업성이 없는 거야. 층수를 못 늘리니까. 예를 들면은 20층 아파트 철거하고 50층으로 뽑아야 위에 30개를 일반 분양해서 리모델링 건축 비용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조합은 분담금이 낮아져요. 근데 20층 아파트가 용적률대로 이미 다 건축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층수를 많이 높일 수 없다면은 그 아파트는 사업성이 없어도 재건축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려면 조합원 분담금이 10억 아파트인데 8억씩 내고 해야 된단 말이야. 사업성이 없어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분당 일산 신도시에서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늘 요구한 게 수직 증축을 요구한 거야. 그게 동그라미 3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에요. 세대수를 넣어주는 거야.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도입되는데 기존 세대수 100분의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5.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려주니까 기존 아파트 100세대당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15세대의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 15세대를 분양해서 일반에게 팔면은 조합원 분담금을 높입니까? 낮춰줍니까? 낮춰서 사업성을 확보해 준단 말이야. 그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시대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허용되는데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수평증축입니까? 수직증축입니까? 수직증축. 수직증축을 의미해요. 수직증축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요. 수직으로 늘리는 방법은 이 장례식으로 나온 거잖아. 14층 이하, 기존 아파트 층수가 14층 이하이면은 수직으로 옥상에다가 2개 층을 올려주는 거예요. 2개 층을. 2개 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개 층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봐요. 라인이 1라인, 2라인 2개면은 14층 이하 아파트는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2개 층을 높여주니까 라인이 2개면은 몇 세대입니까? 4개의 세대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이 가능하죠. 이것을 일반 분양에서 10억씩 분양해서 그럼 40억이잖아. 이것을 밑에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조합원 리모델링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잖아. 그럼 사업성이 있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분당 일산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가격이 또 올랐었다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법안이 하나 제출돼서 읽어내고 해석하고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전문가죠. 부동산도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라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 아파트는 수직으로 3개 층을 올려주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3개 층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라인이 1라인, 2라인이면은 6세대잖아. 이거 일반에게 분양해서 밑에 조합원에게 분담금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책 리모델링은 2개가 있죠. 주거전용 면적을 30% 이하까지 증축시켜주는 방법으로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시대수를 수직으로 늘려주는 거죠. 어떻게 늘리죠? 기존 아파트 층수가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수직으로 3개 층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증축 리모델링이 2가지가 있죠. 세대수를 늘리는 수직 증축하고 주거조정 면적을 증축하는 주거조정 면적 증축하고 2가지가 있고 그리고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현재 주택법상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증축 리모델링 2개, 대수선 리모델링 1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현장 이야기를 약간 곁들여서 하니까 훨씬 좋죠. 이해가 되죠. 진짜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고입니다. 공고. 607페이지 공고. 자주 나오죠. 15번에 보면 공고 나와 있죠. 네, 공고 이거 설명하고 이제 용어 정의가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죠. 공고. 공고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3월) 달에 용어 정의 파트를 거의 안 하게 돼요. 할 용어 정의하고 시험 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건설 파트, 또 공급 파트에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봐주시고. 공구. 공구는 이렇게 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은 여러분 600세대 이상이면 단지 규모가 크죠. 6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한꺼번에 작은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 건설 자재를 확보하고 건설 인력을 한꺼번에 수천 명씩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봐. 현장에 가면은. 맞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대규모 단지는 효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소 단위를 1공구, 2공구 이렇게 구분해서 착수신고하고 사용 검사 절차를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사 단위를 1공구, 2공구, 공구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이 돼야 되죠? 600시대 이상이면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공구별로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공구가 구분되면 공구별 공동주택은 각각 최소 몇 시대 이상? 300시대 이상. 각각 300시대 이상으로 공구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구를 구분하면은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최소 각각 300시대 이상이 돼야 되니까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이상이 나와야 됩니까? 600시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공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공구를 구분하면은 이 공구간 1공구하고 2공구간, 이 공구간 폭 6m 이상, 폭 6m 이상의 경계, 도로 등, 도로, 공원 등, 공원 녹지 등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돼. 공구간 1공구, 2공구, 공구간 경계는 폭 몇 미터 이상? 6m 이상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시대 이상. 공구를 구분할 수 있는 전체 시대수 몇 시대 이상? 600시대 이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예요. 딱 1시간 이상이 걸리죠. 잠시 휴식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에서 주택건설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